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 많으시죠? 하지만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필수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연구해 왔는데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일상은 왜 늘 버거운 것인지, 이승윤 교수는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책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담았는데요. 이승윤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이승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이라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좀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모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금 취업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노동절에 법정 휴일로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포괄되는 근로자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계약이 책정되신 분들은 유급 휴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쉴 수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사업자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조금 모호한 자영업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쉬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죠. 네.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에 포괄되지 않는 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면서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외의 분들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포괄된 일을 하시면서도 투잡, 쓰리잡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하게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포괄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노동시장이 근대화되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 예. 그래서 포괄되지 않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에 지금 좀 주목하고 통계도 예. 이제 계산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추적을, 분석을 그다음에 제도 마련을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맞아요. 건데 이것도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사장님이지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근로자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회정책, 노동 현장, 노동자 분야 이쪽 전문가시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분야를 선택하신 나름의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네. 제가 사실 대학을 졸업할 시기에 IMF 이후에 노동법 개정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네. 비정규직이 확산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제가 한 3, 4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같이 취업 준비도 하고 너 이제 졸업하고 뭐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네. 그때가 이제 2001년, 2년 이럴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은행 같은 직장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거기서 막
대규모의 실업자들, 그렇죠. 좋게 말해서 명퇴자들 네네. 막 등장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확산이 확 되다가 그 다음에 논의됐던 단어가 네.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네. 비정규직이 뭐야?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친구들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할까? 정규직으로 취업할까? 이런 논의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네. 그전에는 어디에 취업할까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용 형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를 더 하기를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네.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모든 나라가 경험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비정규직화 되는 것이. 네. 근데 비정규직의 처우라든가 비정규직의 확대 양상이 국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그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더 이제 정책, 제도 이런 것에 좀 더 천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처한 그 비정규직의 상태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네,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네.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을 맞아서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노동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좀 더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과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조금 더 협소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그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노동시장에서의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 자기 개발, 자아 실현도 있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자녀를 돌보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어떤 활동인 거죠. 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돈을 내야지 구매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시장 소득을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또 시장 소득을 버는 것이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노동하고 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동법을 만들면서 네. 사실 노동이란 하면서 이런 어떤 표준화된 개념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일터가 어디이고 작업장은 어디고 근로 시간은 언제이고 나의 고용주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업무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네. 나는 내 직업이 있고 내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해왔었는데요. 이 노동이 개념이 점점 모호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경계가 이건 노동이고 이건 노동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확대됐어요. 일의 형태가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일의 형태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그냥 일이라고 할까? 뭐 work라고 할까? 네. 그래서 지금 노동, 일 이것이 딱 어떻게 구분되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이든 노동이든 이것을 개념화하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네, 일의 네. 형태가 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보다는 노동이 좀 협소한 개념이다. 네, 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노동 분야 IMF 거치면서 우리 사회 변화를 보면서 이 분야를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도 이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고 법도 정비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20여 년 흘렀는데 비교해 보면은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지요?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변화가 다행히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중에 큰 부분은 사회보장 제도가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좀 확대됐어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더 확대된 거죠. 뭐 고용보험만 예를 들자면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뭐 한 100년 늦게 도입된 게 고용보험인데요. 이게 95년에 한국에 도입됐어요. 이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실업급여는 32세 이상의 작업장, 사업체에서만 노동자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1인 이상까지도 작은 사업장까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네.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은 전혀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제 임금노동자 30인 이상이었는데 2012년에 임의 가입이지만 어쨌든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고용보험의 내용 자체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예술인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렇게 노무 제공자라는 범위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네. 최대한 포괄하자. 이런 이제 제도적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확대 이게 그나마 좀 가시적으로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찜찜한 것은 이 제도 변화의 속도가 현실에서의 일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막 변화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네. 여전히 사각지대가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네. 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 이런 거 드리는 거 보면 우리 사회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진일보한 것은 맞는데 여전히 그런 곳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게 뭐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도도 만들고 할 텐데 사회가 변화하는 걸 못 따라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나 법제도가 만들어진 그 역사와 경로를 보면은 주로 하향식 그러니까는 탑다운 방식이 많았어요. 시혜를 베푸는 거죠, 좀 말하자면.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제 제도 설계자들이 국제 사례들을 보고 이거 좋다 이래서 이렇게 따라서 실행을 하고 예.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노조를 결성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향식으로 정책을 해서 만들어 올라가는 방식의 경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유럽과 다르게 그래서 변화에 조금 더 더딘 것 같아요. 변화에 한 발짝씩 늦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표준적 고용관계 그리고 정규직 중심, 대기업 중심 그리고 또 이런 특히 공무원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많은 법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왔을 때는 한번 만들어지면 또 제도가 경직성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뀐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졌는데 요게 이제 작동했던 우리 수출주도 성장 시기에는 좀 작동이 됐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는 막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들을 포괄하는 걸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같아요. 네. 몸매가 바뀌었는데 옛날 옷 입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 제가 어딘가 강연에서 했던 그래요? 비유인데 딱 쓰시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 옷이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네. 입으면 이상하거든요. 게다가 예. 다른 국가에서 보니까 되게 예뻤던 옷이라서 만들어 왔더니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집 애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노동시장이 진짜 급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우리 이수인 교수님께서는 지금 노동시장을 액화 노동 현상 이렇게 설명을
싶더라고요. 네네. 액화라는 건 이제 고체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요? 네. 예. 제가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쫓아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분법만으로는 누구는 불안정 노동자고 누구는 불안정 노동자가 아니다가 약간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굉장히 고소득자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규직인 것 같은데 이제 하청 기업 안에서 맞습니다. 있는 경우는 뭐 폐업을 해버린다거나 해서 정규직에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불안정성을 쫓아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 집단들을 좀 간통하는 특징을 포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안해보게 된 개념이 액화노동이에요. 그래서 액화노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표준적 고용관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고용주가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이 누군지 물을 필요 없는 정확하게 고용주가 누군지 알고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일터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과 노동시간은 구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어떤 표준적 고용 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거든요. 이런 표준적 고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표준적 고용 관계를 구성했던 여러 개념들도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이 경계들, 그러니까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경계, 네. 내 작업 공간과 아닌 곳의 경계, 그다음에 근로 시간과 아닌 시간의 경계, 고용주와 고용주가 아닌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인데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지시와 통제를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요. 가맹점 업주들도 계시고 마찬가지죠. 아마 방송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네. 아까 근로 시간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퇴근을 합니다만 집에 가서 온갖 회사의 이런 서류를 다 봐야 되는 일도 그렇죠. 많고 그럴 수 그는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과 근로 시간이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영역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청노동화, 외주화 이런 어떤 서비스 경제로 진입할 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여졌던 그 기업이 균열되는 네. 쪼개지는 네.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까지 네. 어떤 일정한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경계들이 모호해지는 현상들이 네. 점점 더 확대되고 있구나. 이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액화 노동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 틀이 어떤 제조업 중심의 어떤 이런 거에 그대로 맞춰져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액화 시장에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네. 자영업자는 자연히 농어업이었으니까 점점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 생산직에서 일하는 어떤 우리 고체화된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영업자도 모호해지고 임금 노동자도 모호한 형태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네. 있는 거죠. 손볼 때가 많겠네요. 그러면. 많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제 네. 자영업자도 예전과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원래 이제 월급 노동자가 아닌 분들 자영업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나마 우리가 제도적으로 요 중간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구분해낸 집단들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특수 형태 근로자세요. 특수 네. 형태 노동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특고라고 특고라고 네. 요즘은 줄임말들을 써서 맞습니다. 저도 특고라는 말 네네. 들었는데 이게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들. 네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방문 교사, 골프 캐디,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네. 그 청년층에서도
젊은 층에서도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분들도 특수 형태 노동자로 분류가 되세요. 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예전에는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셨다면은 직원들이 했죠. 그쵸.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영업자처럼 이 회사, 저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어쩔 때는 그 회사에 잠시 몇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같이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기도 해요. 네. 거기서는 사실 다양한 지휘 통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자영업자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회사 측에서는 고용 부담을 지지 않아서 좀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유연하기도 하고요. 예, 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양면이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다음 일감을 찾아서 네. 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쉬는 시간이 아닌데 그 그렇죠. 시간이 또 노동 시간으로 간주되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으시네요. 네. 예, 이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 분들 계시고 또 프리랜서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예. 프리랜서라는 개념도 사실은 지금 정확한 통일된 국제적 어떤 개념화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뭔가 프리하다. 말은 멋있는데 자유롭다. 말은 네네. 멋있는데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임금 노동자로 정해진 곳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을 주로 이제 프리랜서 아니면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분들도 프리랜서와 특징이 많이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뭐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있고 요새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랜서와 같이 일을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노무 서비스를 뭘 제공할 것이고 반대급부는 뭘 받을 것인지 여기서의 이 중개, 플랫폼이 이 중개 역할을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배달해 주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네,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일감을 주고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웹툰 작가분들도 어딘 맞아요. 기업에 소속돼 있다기보다 뭔가 프리랜서 같은데 사실은 웹툰 플랫폼에서 지시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의존되어 있고. 그리고 뭐 고수들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부분은 프리랜서라는 것은 사실 프리랜서인데요. 이게 자유로운 의미, 좀 자영업자 같은 특징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종속돼 있거나 의존성이 높거나 네. 어떤 일부 거래 업체나 대상에 아니면은 실제 어떤 회사에 마치 직원처럼 네.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인데 종속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예. 가짜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뭐 위장 자영업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네. 고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분들은 물론 이제 그 개중에는 이걸 잘 활용해서 몇 가지를 더 하고 많이 일을 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어내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는 반면에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측면이 많아졌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일의 형태가 변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진보하고 그다음에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생애 주기도 길어지고 네. 하면서 일의 모습이 변해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다만 이 일의 형태 변화에 맞게
맞게 제도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구체화가 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도 보호를 여전히 받고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이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불평등 확대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육아휴직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육아휴직을 종속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받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렇죠. 네.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동 이력을 일일이 증명을 해내야 되고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이 또 돼야 되고 근데 예. 정규직과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해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건으로 프로젝트로 업무로 이렇게 받아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해오시던 분들이 정규직과 같이 그동안에 이만큼 일했고 소득이 이만큼이니까는 얼마 동안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얼만큼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23년 통계를 보니까는 전체 출산아의 부모 중에 한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아휴직 제도, 가족 정책을 국제적으로 제도 내용만 비교하면은 제도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잘 맞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초저출생 국가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표준화된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인데 네.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한 55%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의 형태에 맞게 제도가 좀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구나. 이런 네. 거를 하나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 유형,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수정해 나가야 될, 보완해 나갈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노동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여기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저희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 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였습니다.